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사 산책은 한국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비화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의 막후 비화입니다. 막후 비화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한 주제의 격가지가 되겠는데, 이 주제의 격가지가 되겠는데, 이 간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에 영국의 정보기관에 이 힐비, 맥클레인, 버지스, 블런트라는 이 네 사람의 유명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소련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니고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엘리트죠. 아주 핵심 요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련을 위한 간첩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영국 정보기관과 외무부에 있었어요. 영국 외무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정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전에 관한 정보도 이자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스탈린에 보고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필비, 맥클레인, 버지스, 블런트는 1930년대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의 본고장인 소련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스파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념적 소신에 따라서 간첩질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있던 분들의 정언에 의하면은 주사파, 1980년대에 대한민국 학원가에서 만들어진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말하자면 간첩 공작의 밭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포섭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주사파 출신 운동권을 만나면은 왜 이제 오십니까? 할 정도로 반기고 그들을 간첩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주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1930년대에 미국,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공산주의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구나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와 프랑코가 대결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공산주의 이론은 이 지식인 사회에 파고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때 파시즘, 나치즘이 대두하니까 파시즘, 나치즘과 싸우는 데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의로운 일을 한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파시즘, 나치즘과 똑같은 전체주의인데 그것을 덮고 오히려 악마와 악마의 대결인데 더 큰 악마는 사실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를 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1930년대에 벌어졌고 그 영향 하에서 캠브리지에 다니던 이 유복한 집안 출신의 네 엘리트가 소련 간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무렵 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영국 해외정보기관 MI6의 대미 미국 연락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킴 필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영국과 미국은 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킴 필비는 미국 CIA와 FBI의 최고위층과 자유롭게 접촉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급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그 시절에 또 다른 간첩, 이 다 친구들끼리입니다.
가이 버지스라는 사람은 미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었습니다. 고급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간첩 맥클레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영국 외무부의 미국 과장이었어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데 그때 한국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거니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미국이 한국전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데 관련된 정보였을 것입니다. 정보였을 것입니다. 이 제임스 가빈이라는 장군은 미국 장군입니다만은 한국전을 치러보니까 이 적군, 즉 공산군이 유엔군의 병력 배치를 미리 알듯이 대응하고 있더라. 이런 정언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만체스터라는 사람이 아메리칸 시리즈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메가드를 다룬 전기입니다. 이 윌리엄 만체스터가 이 전기를 쓸 때 인터뷰를 한 사람이 영국 스파이 소설을 많이 쓴 존 르 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르 까르는 정보기관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전에 관하여 미국이 아는 것은 워싱턴의 영국 대사관이 다 알았고 영국 대사관이 아는 것은 간첩 3인방 힐비, 맥클레인, 버지스도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이 3인방이 알면 누가 알게 되느냐? 스탈린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탈린이. 영국 전사학자 중에 알리스테어 호언이라는 사람이 최근 허버리스, 오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20세기 전쟁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유명한 이 전사학자인 호언은 상상합니다. 즉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정보를 영국 간첩들이 알아가지고 스탈린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 사실을 김일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간첩망을 갖고 있던 소련이 단순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더 기괴한 해설이 필요한가? 즉 스탈린은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격해야 모택동에게 개입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으므로 유엔의 북한 진격을 희망하였고 그리하여 김일성에겐 알리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맹목적인 메가드를 벗어날 수 없는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던가? 1939년 가을 스탈린이 보여준 마키아벨리식 음모를 볼 때 이런 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중하게 섰는데 요약하면 이거죠. 스탈린이 메가드 인천 상륙 작전을 몰랐을 리가 없다. 스탈린은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에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메가드는 보안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AP 기자는 1950년 9월 15일 지금 한참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에 앉아가지고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세계적 특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스탈린의 생각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의 생각은 이 호언이라는 학자의 주장은 스탈린은 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과 싸움을 붙이고 싶어 했다. 싸움을 붙이고 싶어 했는데 중국이 들어오도록 한국에 개입하도록 만들려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드가 성공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스탈린은 모택동 보고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나서주라고 등을 떠밀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지 않도록 김일성에게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차원의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 초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를 찾아와가지고 남침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건을 잡니다. 좋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모택동을 찾아가서 먼저 만나라. 모택동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나도 도와준다. 그러나 모택동이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스탈린이 모택동을 만났어요. 모택동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야 한다. 했을 때 김일성은 걱정하지 말라고 미군 개입 못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미군이 개입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가더는 8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고 상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약 7만 명의 병력과 함대를, 수백 대의 함대를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 스탈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즉, 1950년 8월 말, 낙동강 전선에서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이것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 무르익고 있을 때 스탈린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2005년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발굴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이야기를 더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3대 국립문서보관소 중 하나인 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에서 안드레 레도프스키라는 러시아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스탈린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부 김동길 교수, 이 한국 사람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얻어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제목이 뭐냐? 필리포프, 스탈린의 암호명입니다. 필리포프가 프라하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체코슬로바키아 클레멘트 고트발트 대통령을 만나서 이 내용을 전달하라. 구두로 전달하라. 이럽니다. 구두로. 문서를 주면 안 된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이 시작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달라고 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 침략자로 이자들의 행동을 침략자로 전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한 다음에 유엔군을 편성해서 막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 편성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를 않아가지고 유엔군 편성안이 가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게 논쟁점이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말리크 대사가 어디서 낮잠 자다가 뭐 시간을 놓쳤다든지 하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스탈린의 편지가 바로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트발트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게 구두 전달된 스탈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한 것과 그 뒤의 사태 전개에 대하여 고트발트 동지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보리에 불참했는데 그것은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새로운 중국과 소련과의 단계를 과시하기 위하여. 둘째, 미국이 안보리에서 국민당 괴뢰 정권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중국의 진정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셋째, 두 강대국의 불참 때문에 안보리 결의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하여. 넷째, 미국 정부가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하여 프리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여론이 미국 정부의 진면목을 알도록 그렇게 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 프리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을 마음대로 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를 등에 업고 미국이 프리핸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한국군의 유엔군을 파견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스탈린이 오판했다. 즉 에친 선언을 믿고 남침 명령을 내렸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미국이 개입했다. 스탈린이 완전 오판이다. 이게 통상적인 설인데 스탈린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일부러 행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경천동지의 관점,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어서 이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불참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엮여 들어가 군사적 명성과 도덕적 권위를 망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침략자와 폭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때 생각하였던 것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 연방합중국이 극동에 묶여 현재 유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미국 정부가 극동에 계속 묶여 있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해 보자. 이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때는 중국군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8월 말입니다.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탈린은 중국군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려면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말은 미군이 38선 넘어서 북진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걸 지금 스탈린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1950년 8월 말에.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탈린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극동에 계속 묶여 있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로부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첫째,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방대한 병력을 보유한 중국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미국은 이 투쟁에서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3차 대전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연기가 될 것이고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줄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투쟁이 극동의 전 지역을 혁명화할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아주 스탈린식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첫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맞붙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국은 중국이 파놓은 덫에 빠지게 된다. 절대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서 싸운다는 것이 이게 해방전쟁, 계급 해방이든 민족 해방이든 해방전쟁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에서 공산 세력은 프리핸드를 가지고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를 압박할 수가 있다.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탈린은 중국을 한국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공개된 문서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는 사후적이지만은 좀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2일, 즉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넘어서 이제 부산을 향해서 막 진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주얼레 총리가 중국 주재 소련 대사 로시친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얼레 중국 수상이 모택동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인천에 견고한 방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군은 조선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의용군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미 봉천 지구에 12만 명으로 구성된 3개 군을 집결시켰다. 이들을 의무화하는데 소련 공군이 협력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북조선의 지도부는 모택동이 2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주얼레는 모택동은 이미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작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김일성에게 경고를 해도 김일성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간다. 걱정스럽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련은 공군 병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3일 뒤입니다. 스탈린은 주얼레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공군력으로 중국의 병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남쪽에 있던 병력을 만주 지역으로 보내서 기다리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 무렵에는 이미 중공군이 만주에 한 30만 명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병력은 6.25가 나지 않았으면은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북으로 돌리는 바람에 또 그때 트루만의 결단에 의해서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에 포진해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대만은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6.25 때문에 살았습니다. 6.25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북진할 수가 없는 거죠. 38선 위로 38선 북쪽으로 북진하지 않는 한 중공군은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38선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여세를 몰아가지고 한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19일에 평양을 점령해서 북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모택동은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고집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주얼레가 스탈린한테 가서 약속대로 공군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스탈린이 공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취소합니다. 나 못하겠다고. 그래도 모택동은 참전 아닌 침략을 결심하게 되고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북진 통일이 좌절되는 순간에 다가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것은 영국 고급 간첩들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얻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미국에 소련의 간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한테 그 정보를 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스탈린은 알고 그냥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를 기다렸고, 성공한 다음에는 야, 드디어 메가드가 북진하겠다. 북진하면은 잘 됐다.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 북진하기만 하면은 나는 모택동의 등을 밀어가지고 참전하도록 하겠다. 개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유엔군이 대결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현대식 병기가 많아도 중국의 숫자 많은 이 혁명군을 몰아낼 수 없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이 피를 흘리는 소모전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택동은 현대 병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은 모택동을 다루기가 쉬워진다. 즉 미국과 중국을 싸우게 해가지고 중국을 부하처럼 다루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중국이 미국과 찌끄레 해가지고 우리의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쨌든 일거양득이다. 미국과 중국을 싸움 붙여 놓으면은 소련은 양쪽을 다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증명할 확실한 수치 100%의 증거는 없지만은 쭉 사태의 흐름을 보면은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스탈린의 대전략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즉 1939년 그 불구 대천의 원수인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언제 맺느냐? 1939년 8월 말에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소련은 폴란드를 보호할 의무도 원래도 없었지만 폴란드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니, 히틀러가 폴란드를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오히려 폴란드를 분할해가지고 반반씩 나누자는 겁니다. 소련이, 그때 형편은 소련이 폴란드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갔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하겠지만은 보낼 병력이 없을 것이다. 폴란드가 희생되는 겁니다. 그때 스탈린의 목표는 뭐냐? 불구대천의 원수가 둘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자유진영의 프랑스와 영국이 있었고 또 다른 불구대천인 나치 독일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서로 싸우게 하자. 즉 히틀러한테 폴란드 침략에 프리핸드를 줘버리면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고 그것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니까 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싸우게 된다. 싸움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대비하자. 언젠가는 나치 독일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을 벌자.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바로 그 2년 뒤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칩니다. 1941년 6월 22일이죠. 1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스탈린의 시나리오대로 착착착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탈린이 성공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탈린이 실패했습니다. 왜냐? 트루만의
결단으로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버티는 바람에 첫째, 대만을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재무장시켰습니다. 나토를 군사동맹체제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소련과 대결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한국전쟁 기간 중에 3배로, 4배로 늘립니다.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40년 뒤에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5는 비록 휴전선에서 무승부로 끝났지만 그 파급 효과가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의 대전략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꼼수로 밝혀지게 됩니다. 꼼수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강화하는 꼼수로 됐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아직 이겨야 되는데 남북한에는 아직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그 뒤에 중국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